노트가 제목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한자로 써 있어서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홍익이라고 돼 있네. 여기도 이건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가판이 찍혀 있고 구멍 뚫린 거나 이런 것도 직접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서양사상. 이거 찾아봐야겠는데요? 단어를? 네, 일단 제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드론도 있고. 종교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적혀 있어요. 희롱할 희. 희? 것 같아요. 네. 희롱할 희. 희롱할 희에 팔뚝완. 완. 희롱할 희에 팔뚝완. 희완. 희완. 팔을 희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희롱하다. 팔을 놀리다. 팔뚝을 놀리다. 지금 여기서 활동하는 여자는요? 예. 요 사람이 황용익, 황용. 요 사람이 황용익, 용익, 박철, 김주영, 예. 김용철, 이완호, 그다음에 여명호도 외모도 활동 안 해. 이 사람 다 활동 안 하네. 이건 회신분 후배들이네. 근데 이때는 뭐 연극 무대 감독으로 참여하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감독인지 뭔지 모르는데 왜 나는 연극 싫어서 안 갔거든요. 얘가 연극반이야. 저 신성이가 죽었어도. 신성희 선생님. 이거 신성이. 신성희 선생님 같이 하셨구나. 신성이 오고 김은배였어. 아까 카메라 찍는 애. 카메라 갖고 장난치는 애. 이거. 얘 둘이서 연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연극에서 근데 나는 내 인생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남의 인생까지 연기 오면서 하냐? 그래서 연극반 안 가서. 싫었어. 응? 근데 완은 가서 뭐 좀 얼쩡얼쩡 했었을 거야. 그때 같이 찍었던. 요거에 연극반 요 둘이 연극. 신성희 선생님이랑 김웅배 선생님. 연극했어. 같이 활동하셨다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다고. 그치, 사진 연습해서. 근데 뭐 사진은 멋있게 찍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진 카메라를 좋은 걸 갖고 싶다 했겠지. 이 친구는 또 취미로 자기 항상 붓글씨를 잘 썼어. 붓글씨. 쓰기를. 붓글씨 쓰기를 좋아했어. 집에서 그 하숙방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페인팅에도 꼭 한쪽에 시서와 일치처럼, 뭐, 나중 보니까 풀 그리고, 뭐, 들풀 그리고, 시 쓰고, 뭐, 저쩌고. 나도 멋있어서 그게 따라해보게 됐는데, 그 글씨체가 재밌잖아요. 예, 맞아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그 글씨도 이게 자유롭지 않고 틀을 만들었잖아. 글씨의 그 질서를.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붓글씨 쓰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약간 이게 정신적 선비 사상이라고까지는 뭐해도 선비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군요. 이거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이완호 교수는 조선 시대의 선비 같았어요. 그 성격이 차분하고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글씨를 잘 썼거든요. 그 글씨를 보면 굉장히 꼿꼿하고 이렇게 힘 있는 글씨예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만년필 가지고 글씨를 잘 썼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에
글씨를 써놓은 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 글씨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글씨체입니다. 그럼 혹시 이 사진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네요. 이게 주경 선생님 화실에서 촬영한 거라고 들었는데 이건 혹시 기억나는 인물이나 여기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대학교가 맞는 것 같고 이거는 헤어스타일 봤을 때는 고등학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고등학교 들더라고요.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건 전부 다 대학이에요. 음. 여기 있는 거.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완호 교수하고 영남대학에 있었던 황태합 교수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주로 이제 모이고 또 그 모인 계기도 미술반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친해졌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놀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다들 미대 못 가게 하는 부모들 설득해서 가까스로 자기가 원하는 이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각각 따로 떨어져서 하숙하지만 이제 가끔 모였죠. 그래서 모이면 뭐 인생이었더니 뭐 예술이었더니 또 우리가 화가가 되든 뭐 디자이너가 되든 조각가가 되든 다 자기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특히 그게 더하고 서로 열심히 토론하고 이제 고민하고 그랬었죠. 선을 긋고 있으려니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시완이라는 글자가 생각난다. 팔을 놀리는 것. 다른 말로 풀었으면 글씨를 쓰는 것. 글씨를 쓰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계속되는 여러 전시 때문에 진지하게 앉아서 선을 긋고 이거 무슨 글자지? 그 형태가 배치되는 것을 궁리하고 그어진 결과를 믿고 즐기고 하는 유희와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두 분이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처음 만난 거 제가 대학원 74년 3월에 입학하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완호 선생님이 2학기생으로 독학해서 다니고 있었고 나는 이제 1학기생으로 3월에 입학을 해서 전공이 같고 실기시도 같이 쓰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스터디나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도움을 받고 전공 쪽으로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었죠. 차분하고 어떤 때 한번 이렇게 사물함을 열었는데 물감, 붓, 재료를 그냥 막 반듯하게 정리해 놓은 거 보고 좀 그 놀란 적이 있었어요. 와, 굉장히 좀 불편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그 줄 세워놓은 걸 보고 좀 예민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가졌었죠. 차분하고 뭐 이렇게 뭐 쓸데없이 막 너스레 떨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은 삶의 태도가
그 예술과 생활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떤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수양하듯이 혹은 이렇게 그 뭔가 갈고 닦듯이 그 지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이런 것을 스스로 이렇게 지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한결같은 그런 어떤 자기 제어가 잘 된달까 이런 어떤 것이 가정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에서의 우선순위를 무슨 그 일상에 먹고 살고 이런 소소한 가정생활에 두지 않고 작업이라든지 작품 생활 그리고 이제 학교의 그런 어떤 그 교수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간섭하지 않고 많이 존중해주고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고 이렇게 대화를 그런 쪽의 대화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는 비교적 굉장히 이렇게 많이 웃고 자상하고 섬세하게 딸을 많이 사랑했었던 것으로 느껴져요. 걸쳐 올릴게요 밑에. 네. 이때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나죠. 기억나죠. 머리도 제가 저렇게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잘라줬으니까 딱 저 스타일이었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지금 이 딸아이의 딸이 딱 요런 소리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손녀딸이. 네, 그 손녀가 자기 엄마한테 아이들은 늘 엄마가 많이 고프니까 그리고 뭐 일하는 엄마들은 늘 뭐 자식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니까 숙제 다 못하고 사는 것처럼 항상 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또 아빠는 아빠대로 또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는 방법이 또 다르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막 3살 때 머리를 저렇게 잘라줬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미용실 갔는데 이렇게 머리가 너무 눈을 찔릴 것 같은 내가 자른다고 하다가 생각보다 안 자르니까 삐뚤삐뚤해서 막 짧게 잘라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작품 말고도 작품에 혜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혜선이가 따님을 되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게 너무 느껴졌어요. 거의 뭐 늘 주말엔 데려가는 전시관 가고 하니까 아빠가 많이 말없이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세심하게 많이 챙겼죠. 이 작업실을 몇 년 만에 와 보신 거세요? 잠깐 이렇게 뭘 두고 가거나 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는 그러니까 혼자 집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때 전까지는 항상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학교 국민학교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아빠랑 만나서 이렇게 아빠 항상 뒷모습 보면서 같이 걸어와서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고 아빠는 항상 여기서 그림 그리시고 저는 저쪽에서 이제 뭐 숙제하고 네.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항상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했는데 어릴 때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항상 저기서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아이한테는 지루한 시간들 아빠가 항상 그림 그리시고 뭐 아빠 제자들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학교 이제 끝날 때까지 아빠랑 시간 많이 보내고 했죠. 네. 네. 옆에 있는 그림은 오늘 처음 보신 건가요? 도록에서만 보고 처음 봤어요. 네, 어떠세요? 작업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처음에 드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
눈을 너무 성의 없이 그리셨다는 생각도 들었고, 머리 헤어스타일은 사진에서처럼 저렇게 똑같았고, 그 뭔가 꽃을 관찰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 중에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같이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에 표현되는 것들이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한꺼번에 관찰하시면서 저도 거기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릴 때 사실 아빠 생각하면은 예민하시기도 하고 엄격하고 무섭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난 아빠가 무섭고 한데 왜 아빠 제자분들은 저렇게 자주 아빠한테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같으세요? 지금 생각해보셨을 때. 그게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고, 제가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때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가끔 이제 만나서 주말에 밥을 먹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뭐 심도 있는 대화를 아빠와 딸로서 나누었겠어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이야기를, 예술에 대한 이야기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때 아빠가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걸어오면은 이렇게 어깨를 항상 피고 다니라고 그 얘기를 하셨고, 커서 이제 대학 다니고 할 때는 뭐 과제나 이런 걸로 막 고민을 하고 하니까 항상 네가 뭘 할 때, 과제가 됐건 공부를 할 때든 그 잘 좋은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에서 마주하고 있지 않아도 항상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하셨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계속 생각하라고. 그리고 게으름 부리지 말라고. 네. 그치, 감사합니다. 액자 껴있는 거. 이제 잘라갈까? 잘라가야겠다. 이제는 조심.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하연 선생님이 엄격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엄격함 때문이 아니라 작업하는 입장에서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거에 대한 주문이 혹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하셨죠. 대신에 그 학생들을 대할 때
이때는 굉장히 그 정중하고 진지하셨어요. 그런 자기 작업에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오히려 학생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이렇게 북돋워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해주셨죠. 한 번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무언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건 정말 죄악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저 역시 이완호 선생님하고 비슷한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초현실주의 작품 같이. 선생님 항상 미술하고 음악하고는 그게 다 연계가 되니까 화조가 비슷하게 같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렇죠.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사진만 이렇게 걸리고. 이쪽 사진에 있는데 여기에 재현되어 있는 게 되네. 아니 여기에다가. 내 생각에는 이게 그대로 사진으로 돼 있고 이 사진 위에다가 있는 거는 그대로 붙여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수심 작업실에는 아주 건사한 오디오가 있었죠. 그래서 가끔 제가 듣고 싶은 CD나 뭐 LP가 있으면 갖고 오라고 그래서 선생님 작업장에 듣고 했었어요. 청주에서 한번 이태리의 그 유명한 실내악 이무지치라는 비발디의 사계를 실내악으로 전 세계에 유행시켰던 그 이무지치 그룹이 왔을 때 선생님하고 공연을 갔는데, 공연 가기 전에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이무지치 녹음 LP판을 그걸 다 비교해서 들어보고, 그러고 저희들이 공연장에 갔을 때 현장감에 관한 어떤 그런 새로움 같은 것, 또 음악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하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된 그 음악 중에서 무당이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음악을 한번 들려주시는데 그 CD를 사려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샀어요. 근데 언젠가 그 선생님이 그걸 구하셔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박병천이라는 분의 그 구음 다스림은 워낙 유명한 곡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그 음악을 듣고서 어떤 이런 예술이 다 있을까, 마음을 이렇게 훑어내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선생님 장지에 제가 조그만 카세트 CD 듣는 걸 갖고 와서 선생님 묘소에서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음악을. (1979년) 무렵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학교는 뭐 데모나 이런 것들로 많이 소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여기 충북대학에 강사로 나와가지고 이미 전임으로 계셨던 이완호 교수를 만나 뵀어요. 처음에는 뭐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이미 평론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작가와 평론가와 작가로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셈이었죠. 작가와 평론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서로 긴장감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바로 친해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관계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의외로 이완호 교수와 나는 친밀한 관계를 처음부터 좀 유지한 셈이 되겠어요. 옆에서 직장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이완호 교수의 교육 태도, 교육자로서의 태도, 아마 그 당시 배웠던 제자들은 이완호 교수를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호락호락한 분은 결코 아니에요. 어쩌면은 상당히 깐깐하고
또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그 두려움도 그 학생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금 성장시켜 나가는 큰 인생의 도움이 되는 태도와 어떤 교육적 모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이 다 아주 고귀한 그런 시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운명을 하셨는지 안타깝고 아쉽기만 합니다.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은 후배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